자, 드디어 스포츠 윤리학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인강의 길이를 좀 길게 잡았습니다. 설명도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 다른 얘기들도 좀 해드리면서 이해를 높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강의의 길이가 길면 아무래도 공부할 시간은 좀 없고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시는데, 그래서 강의의 시간을 조금 줄여봤어요. 뭐 하나의 강의당 보통 1시간 이내, 1시간보다 조금 넘치거나 1시간 정도 안에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 강의의 질이 낮아지거나 강의가 부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대신에 이건 반드시 외우시라,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의 가이드를 좀 많이 드려서 제가 외우라고 한 내용들에 집중하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자, 이제 스포츠 윤리학에서 가장 쉽고 가장 의미 없는 강인 8강입니다. 스포츠 조직과 윤리라는 건데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 스포츠 활동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고요. 일반인의 체육 활동도 장려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스포츠 지도자들이 양성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인을 위한 스포츠, 그리고 전문 스포츠, 이런 영역을 관할하는 조직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국가적인 조직이. 그리고 개인적인 사설 조직들도 최근에 많아요. 그런 조직들은 어떤 윤리성을 가져야만 하는가, 뭐 그런 얘기를 이 8강에서 하게 되는데, 스포츠 조직과 관련한 얘기, 즉 행정기구와 그리고 사설 스포츠 기업과 또 하나 윤리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어떤 직책이 있는데, 그게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에게 요구되는 윤리 얘기, 이런 얘기까지를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면 우선 스포츠 정책 윤리예요. 스포츠와 정책 윤리. 이 부분은요,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 스포츠 사회학에서 이미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을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하는 얘기가 스포츠 사회학에서 반복될 테니까 여긴 그냥 대충 흐름만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희가 이런 내용들이 혹시나 시험 문제 나올까 해서 스포츠 윤리학 부분에도 싫고 사회학에도 싫었는데, 실제로 시험은 사회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와 정책 윤리예요. 스포츠 정책이라는 것이 있죠, 정책. 근데 이 정책은 누가 마련해? 정치 집단이 마련하고 집권 여당과 그리고 행정부에서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정치와 이 스포츠 정책이라는 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스포츠의 또 대중성이라는 거, 스포츠가 대중들에게 의해서 향유되잖아요, 즐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정책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이 대중, 국민들의 건강을 신경 쓰기도 하지만 정치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스포츠를 활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 게 하지만 역사적으로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스포츠와 정치의 공생이 항상 긍정적일까?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스포츠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어떤 윤리성을 가져야 할까? 이런 얘기를 한번 윤리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별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인데, 이건 아마도 월드컵이거나 올림픽이겠죠, 뭐. 거대한 깃발이 이렇게 나부끼는데, 스포츠 행사인데 깃발을 들고 나타나. 그러니까 이런 국제 행사는 어쩔 수 없이 정치성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팀들은 국가를 상징하거나 아니면 국민들, 그 국가와 동질성을 가지면 동일화되거나 이럴 거란 얘기지. 그리고 정부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이 스포츠를 활용해서 정치 환경을 조작하려 들 겁니다.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사회학에서 다루는 얘기고요. 윤리학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정당한가, 타당한가 정도만 가볍게 훑어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정치와 스포츠의 관계. 스포츠 선수나 팀이 사회를 대표하고 있죠. 네, 그 사회를, 국가와 사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스포츠와 관련한 의식이 있어요. 국기개양이라든가 입장식에서 국기를 들고 간다든가
이런 형태에서 정치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흔하다. 그런데 정치 권력은 이러한 스포츠의 속성을 상징화하거나 동일화하거나 하면서 사회를 통합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회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들을 질서 정연한, 질서 있는 사람들로 통제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치 권력의 스포츠 이용에 대한 윤리성 평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판단의 주체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지. 국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스포츠 조직을 지원하고 스포츠팀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게 뭐가 어떤데? 라고 말할 거고, 그런데 그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의 자유라든가 향유의 자유, 이런 것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왜 스포츠에까지 관여를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을 자꾸 관여하고 억압하려 하는데? 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윤리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인데, 여기는 스포츠 사회학에서 다룰 테니까 저는 가볍게만 얘기할래요. 스포츠의 정치적 활용은 하나, 상징, 둘, 동일화, 선, 조직. 하나, 상징, 동일화, 조직.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봅니다. 보통 스포츠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고요. 상징은 뭐냐면, 상징은 이 선수, 어떤 선수, 아니면 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별, 인종, 지역, 민족,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서 대회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이 뭐냐? 월드컵, 올림픽, 그리고 아시안 게임 같은 데 보면 국가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국기를 들고 들어가고 국가가 울려 퍼지죠. 그죠? 그러면 그 팀, 그 선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상징물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아나운서가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권화가 승리를 거두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팀 선수가 뛰었거나 아니면 대표팀이 뛴 건데 대한의 권화, 대한의 위상, 이런 것을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선수나 팀은 이제 국가를 상징하는 무언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 대중들이 막 보잖아요. 그러면 대표팀의 승리, 대표 선수의 승리로 와 좋겠다, 제 연봉 받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마치 우리의 승리인 것처럼, 나의 승리인 것처럼 같이 흥분하고 좋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중은 그 국가대표 선수나 국가대표팀과 일체감을 가지게 돼. 일체감을, 동질성을 가지게 돼. 그게 바로 공동체적 사고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붉은 악마의 승리는 우리 국민의 승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가 멘트를 칠 때 그 안에 이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정치에서 동일화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작이에요. 정부는 그러면 바로 저런 측면 때문에 스포츠의 상징이나 동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펼치면서 스포츠 활동에 개입해요. 스포츠 활동에 개입해.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정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걸 조작이라고 합니다. 조작.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팀이나 국가대표 선수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조작한다라고 해요. 이건 스포츠 사회학의 개념이고요. 우리 스포츠 윤리학에서는 그러면 이게 타당한 일인가, 정당한 일인가 라는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가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앞에서 배운 칸트나 아니면 벤담이나 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정도만 살짝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스포츠를 결국은 상징으로 사용하든 아니면 동일화하든 조작을 하든 간에 그것의 목표는 결국은 이거라는 겁니다.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내는 일, 사회 구성원의 일체감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사회를 통제하는 일, 스포츠를 활용해서 사회 구성원에게 도덕과 규범의식을 집어넣고 질서 정연한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일. 그래서 사회를 통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위광이라고 하는데, 위광.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빛나게. 누구를? 네. 지배층의 권위를. 그런 스포츠를 지원했던 지배층의 권위를 빛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구성원들의 충성심이 높아지거든.
자,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마치 지배층에 대한 충성인 것처럼 살짝 바꿔놔서 자신들의 광채를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스포츠에 계속 뭐 지원을 하기도 하고 뭐 스포츠 환경을 조종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의 그런 정치적인 기능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라는 판단이 생길 텐데 긍정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데 왜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게 나쁘냐?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외교적 친선의 도구로 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외교적 승인이라고도 하고 외교적 친선의 도구로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대표팀이 외국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 그럼 국위를 선양할 수 있잖아.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를 널리 정책적으로 보급하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 증진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스포츠에 개입하는 거 괜찮아. 스포츠를 활용하는 거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빠. 그건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 쓰는 거야. 왜 스포츠의 순수성을 깨뜨리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를 빛내는 게 아니라 정치 체제, 통치하고 있는 지배층의 강화를 위한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를 통제한다라는 말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구성원을 억압해서 말 잘 듣는 구성원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간에 정치적 시위의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스포츠 사회학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간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스포츠 교류를 안 해요. 국가 간의 관계가 좋아질 때 스포츠 교류부터 시작해요. 남북의 관계가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를 냉전의 시대라고 해서 동구권 국가와 서구권 국가들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일촉즉발의 대립을 하고 있던 시대. 그 시대에 올림픽이 열리면 동구권 국가에서 열리면 동구권 국가,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들만 참여하고 서구권에서 열리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만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난 니네랑 안 친해 라는 표시를 확확 내버리는 거지. 그걸 정치적 시위라고 해요. 정치적 항의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건 나쁜 거야 라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대표적인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한번 살짝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러면 스포츠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일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한번 덕윤리를 펴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덕윤리. 그래서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덕성을 얘기하면서 뭐 중용을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지. 공직자가 스포츠를 활용하면서 정말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덕성을 가졌나? 그러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스포츠를 활용하고 있다면 좋은 건데 아니면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할 거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의무론자인 칸트요. 의무론자. 그 옳은 일을 마치 의무처럼 해라. 인간의 도리를 의무처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 사람은 스포츠의 정책이 그 정책의 목표가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가?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스포츠를 보급했는데 그러면 내일은 아니면 10년 후에는 정책적으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스포츠 보급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이라면 옳지 않다. 응? 근데 언제나 어디서나 그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스포츠를 제공한다. 그래서 100년 후에도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목표로 스포츠를 활용한다면 그건 좋을 거다.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자입니다. 벤담이나 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스포츠 정책을 통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면 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건 나쁜 걸 거야 라고 판단할 거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정책을 폈는데 소수의 위정자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나쁜 거라고 볼 거예요. 근데 국민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스포츠 정책을 펴고 있어. 그래서 곳곳에 스포츠를 위한 시설을 만들고 공원을 건설하고 이런다면 그게 국민 다수의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기능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사회 안에 여러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교육기관도 있고, 방송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기관도 있고요. 스포츠도 그런 구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구조들이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잘 긴밀하게 짜여 돌아가면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고, 그러려고 그런 구조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뭔가 삐걱거린다는 건 구조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구조에 문제가 생겼다. 그건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 기능주의자들은 스포츠도 하나의 구조일 테니까 이 스포츠가 사회 전체의 유지, 사회 전체의 안정, 이런 것에 기능을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스포츠 정책의 긍정성, 부정성을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어떨까? 사회주의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마르크스 아니면 라이트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스포츠 정책이 혹시 계급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혹시 계급 간의 갈등을 더 강화하려고,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하는데 사용되려고, 그러려고 스포츠가 활용되는 거야? 그럼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됐죠? 요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다른 철학자들의 생각을 아시는 게 있다면 그걸 스포츠 정책에 이렇게 살짝 적용해 보면, 그러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정말 여긴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오고 거의 안 나왔어요. 자, 이번엔 스포츠 정책의 윤리성을 따져보자라는 건데, 스포츠 정책의 윤리성을 따질 때요, 이렇게 따져요. 완전히 똑같으냐, 이제 평균적으로 똑같냐, 아니면 공평하냐, 이런 문제를 따지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윤리성을 따질 때, 그리고 정의성을 따질 때 항상 나오는 그림이면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포츠 정책의 윤리성을 따져보자.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많이 그랬어. 우리나라가 그 전문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라고 하는데, 그 엘리트 스포츠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 위광 효과를 걷기 위해서예요. 정치적 위광 효과. 겉으로는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의 수준을 높이겠다 이랬지만, 사실은 정치 권력이 스스로를 뽐내기 위해서 대표팀을 많이 지원했던 거거든. 그래서 김일리라는 프로레슬러, 이런 경우에는요, 일부러 그 선수를 굉장히 키우고 그리고 지원하고 이러면서 일본 선수를 데려다가 레슬링 시합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 일본 선수가 왔을 때 정말 실력 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레슬링은 어느 정도의 쇼잖아요. 그래서 승패를 미리 정하고 하지. 그래서 일본 선수가 져주는 것으로 하고, 김일리 선수는 항상 뭔가 지고 불리하다가 역전해서 승리하는 형태의 드라마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누구로 하여금? 국민으로 하여금. 근데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정치 권력이 만들었는데 하고 과시하려고 그렇게 스포츠 정책을 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스포츠 정책은. 그래서 이 스포츠 정책이 윤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도덕성이 있어야 돼, 도덕성. 정책 자체가. 그리고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야 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윤리성을 따져보자는 거죠. 모든 국가의 정책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과 관련이 있어요. 예산을 사용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 자원의 배분, 예산의 배분은 공평해야 돼. 그리고 정당해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근데 예산의 일부를 스포츠팀에 지원해. 예산의 일부를 스포츠 선수에 지원해. 그러면 그게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공평해야 된다는 거지.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의 정책은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일 때. 그래서 이건 스포츠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 정책의 공평, 정당, 합리성의 원칙 이런 게 있는가를 가지고 윤리성을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말을 좀 길게 했는데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여기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나와도 훨씬 더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정책의 윤리성의 확보의 기준이 있다면 그건 공평해야 돼, 정당해야 돼,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돼. 세 가지 기준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공평해야 돼요. 누구 하나만 이익 보면 안 되지. 그리고 정당해야 돼. 정의로워야 돼.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돼. 감정적이거나 감성적이거나 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책 윤리는 끝난 거고, 최근에는 시험 문제가 안 나다가 심판의 윤리에서 조금 나오고 있어요. 심판이 경기를 관리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심판이 어떻게 경기를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스포츠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불공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경기 운영이, 그리고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의 윤리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자, 심판은 경기 규칙에 따라 엄격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고요. 판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수가 그런 경기 안에서 탁월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려면 누가 중요해?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따라서 심판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뭐 누가 뇌물을 주면서 승부를 조작해줘 라고 말한다 해도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 해도 그래도 독립된 심판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윤리의식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람이 심판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도덕적인 역할. 심판은 이런 이제 양팔저울을 가지고 있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심판은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 안 돼. 자신의 책임이 뭔데? 공정한 경기의 진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책임을 소홀히 해, 그러면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거고, 선수, 지도자, 관중 등 경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기대와 신뢰를 망가뜨리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런다면 이 신뢰를 망가뜨린다는 건 페어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맨십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게는 더욱 엄격한 윤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대목이 여기에요. 그에 따라 심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면 자율성, 독립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공정성, 공정해야 돼. 그리고 청렴해야 돼. 뇌물 같은 거 먹고 승부 조작하면 안 돼. 라는 겁니다. 자, 자율성, 공정성, 청렴성. 이 세 가지가 심판에 요구되는 도덕적인 역할이고 자세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건. 다음 중 심판에게 요구되는 뭐뭐가 아닌 것은 하면서.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심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조건, 그리고 역할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율적이어야 돼. 그 누구의 이제 지배력 안에, 권력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스스로 판단해야 돼. 청렴해야 돼. 공정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조건을 가지면, 그러면 편파성 없는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누구 한쪽 편드는 그런 경기는 안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야구라든가 프로축구에서도,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런 조건을 잘 가지지 않은 사람들, 한쪽 편에 편파적인 판정을 자꾸 한다거나 아니면 정확한 판정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퇴출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빨리 넘어가도 되는 건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빨리 넘어가도 되네요. 중요한 내용이 없네요. 그럼 이제 심판의 오심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 심판이 오심을 했어. 잘못된 판정을 했어. 그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일부 심판이 똥꼬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 분명히 판정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바득바득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문제의 수준을 한번 봐주세요. 문제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이 낮은가. 그러니까 제가 이 스포츠 윤리학의 마지막 강은 공부할 내용이 없다. 네, 저랑 공부하면 뭐 한 30분 걸릴 거고 혼자 공부하면 뭐 한 15분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심판에 오심이 있어.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바로 판정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심판의 권위의식이 강화되면 어떻게 돼? 똥꼬집 부리게 되는 거죠. 내가 심판인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명예심을 고취한다. 그러면 요건 괜찮아. 심판의 명예가 고취되면 지 명예를 스스로 깎아먹지 않으려고 똑바른 판정을 하려고 할 텐데 권위의식이 강화되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임심판제도가 뭐야? 직업인 거예요. 심판 자체가 직업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 직업 윤리도 생길 거고, 그리고 직업인으로 활동해야 되니까 훨씬 더 정밀한, 정확한 판정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지? 그리고 적절한 보수. 이런 걸 주자. 그러면 이제, 전문 심판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비를 확대하자. 뭐 다 좋은 말이네요. 얘만 하나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조직의 윤리 경영이라는,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이에요. 스포츠 안에 조직들이 있죠. 뭐 사설 조직들도 있고요. 사설 조직들, 뭐 보디빌딩도 있고요. 필라테스라든가 요가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사설 조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조직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올림픽 위원회 같은 것들도 있었고, 이런 조직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윤리성과 윤리적 책임의식, 이런 걸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잠깐만요. 이거 이상하다. 네. 그게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에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눈을 훑어보면 이런 말이 보이네요.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돼.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 스포츠 조직에도 똑같은 그런 윤리적인 그 자세들이 요구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가 가진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스포츠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회의 구성원에게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인 책임이 요구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스포츠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경영의 철학, 경영의 절차, 조직을 구성할 때 뭐 다양한 영역에서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라는 얘기인데, 여기 뭐 어려운 얘기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그러면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왔었는지 한번 미리 보고서, 네, 그리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게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얘가 기출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심판과 조직의 윤리,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면, 그러면 여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출 문제가 이딴 식으로 나왔거든. 보기에 어떤 법이 있어. 그리고 어떤 헌장이 있거든. 근데 이것이 지향하는, 추구하는 개념이 뭐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을 이렇게 편 거야. 정책 윤리 얘기한 거야. 근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라고 헌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이런 게 있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스포츠 정책이 이거라는 거지. 어느 국가나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인종, 종교 또는 정치상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차별하지 않겠대. 평등하겠대. 공평하겠대. 똑같이 존엄하고 똑같이 행복 추구하겠대. 그럼 여기도 평등하겠대. 평등을 보장하겠대.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회장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 최저학력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 이 최저학력제의 핵심은 스포츠 선수가 학교의 스포츠 팀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스포츠 활동을 그만두고 나서도 정상적인 건실한 사회인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학습권 보장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학습권의 문제야. 학습 권한.
권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얘도 권리의 문제네.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자. 얘도 권리의 문제예요.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자. 자, 그러면 어떤 나라의 법이나 헌장이 이런 정책을 펴고 있어. 그러면 이건 그 중에 뭐겠니? 자, 가장 적절한 걸 골라봐라. 뭐 이런 문제예요, 이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 599페이지의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야. 그러면 잘 보면 이 헌법이 진짜 추구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자,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자라는 거잖아.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자.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평등과 권리란 얘기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권리의 문제, 학습권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답은 지금 우선 경합이 되는 답은 요놈하고 요놈인 것 같아요. 뭐 스포츠 환경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지우고, 교육 얘기는 얘만 하니까 지우고, 그럼 답이 요거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어느 게 답인데, 야, 난 이거 할래. 요거 두 개 중에 어느 가 답인데, 그러면 세 개 모두를 만족하고 있는 답만 고르라는 거죠. 그럼 답이 뭘까요? 평등일까요? 인권일까요? 자, 권리를 가진다 그랬잖아, 여기. 그지? 그리고, 차별 대우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얘기겠죠. 이것도 권리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가 아니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왜 풀어보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스포츠 정책의 얘기를 하고 있고, 조직의 얘기를 하고 있고, 심판이 가져야 되는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건 그럼 공부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세 개의 문장의 핵심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의 능력을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8강에 뭐 심판의 윤리니 조직의 윤리니 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너무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였죠? 이제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인데, 스포츠 경영자도 윤리적 의식을 가져라. 윤리적인 리더십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스포츠 조직의 운영자라면 우리 팀의 승률도 계산해야 돼. 그리고 선수들의 몸값도 계산해야 돼. 경제에 미치는 파급적인 효과들, 파급되는 효과들도 막 계산하고 이러면서 그 조직이나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 경영자의 윤리성은 외부적으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원들의 자긍심과 충성도를 높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영의 효과를 향상시킬 거다. 그러니까 스포츠 조직이나 스포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 조직과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윤리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 어디서든 요구되는 윤리적인 의식을 스포츠 팀이나 아니면 조직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스포츠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그런 걸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뭐 한 번만 읽고 넘어가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스포츠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뭐 윤리적인 책임 같은 것이 있을까? 있을 거다. 이 사람들은 윤리적 경영을 위한 원칙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든 회칙이 있지. 조직의 룰이 있죠. 그리고 공정한 조직을 구축하죠. 뭐 지인, 내 아들, 아니면 내 아는 사람, 내가 신세진 사람 낙하산 타고 내려오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라고 했는데, 이건 최근에는 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예산이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았나를 감사를 받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문화의 윤리성을 유지하고 실천하자. 그 기업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뭐 그냥 한 번만 읽으면 돼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납니다. 그리고 스포츠의 4대 악.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스포츠의 4대 악. 이거는 스포츠의 4대 악은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스포츠 조직에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스포츠 정책에 넣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체육계의 지속가능한 개혁을 목표로 지목한 스포츠의 4개의 악습이 있대요. 우리 사회에 이제 존재하는, 우리 사회 스포츠 조직에 존재하는 4개의 악습이 있는데, 하나는 승부 조작, 그리고 편파 판정. 이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이제 선수들끼리 아니면 팀의 감독들끼리 승부 조작하고 그 심판부에서 해서 편파 판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 이것도 심각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시 비리, 입시에서 체육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산점 얼만큼 주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미리 스카우트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직의 사유화. 이 리더들 아니면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조직을 사유화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조직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단 인간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거의 자기 머슴처럼 부리고 하는 관행들이 이쪽에 있었어요. 스포츠 쪽에. 네, 그래서 조직을 사유화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아까 두 개의 문제 중에 하나는 풀었으니까, 하나는 풀었으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죠. 그럼 이 문제도 얼마나 쉬운가를 봐요. 스포츠 조직의 윤리적 문화 조성에 필요한 효과적인 행동 수칙은? 그러면 말이 좀 긴데, 스포츠 조직이 윤리적인 문화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예요. 스포츠 조직이 윤리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수칙, 규칙, 룰은 애매하지 않아야 돼. 정확해야 돼. 맞겠죠? 두 번째, 수칙이 적용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명시돼야 돼. 수칙은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면 그 수칙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사람들이 안 읽을 때도 있어요, 그 수칙을. 제가 운영하는 스포츠 지도사 카페 단박의 오름도 수칙이 있어요. 그래서 신입회원 필독 게시물이라고 룰을 만들어놨는데 안 읽어요. 그 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읽고 동의 댓글을 달아라거든요. 읽고 동의 댓글을 달아달라. 네, 확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동의 댓글을 안 다는 건 안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 인사는 어떻게 하시라, 뭐 다른 사람하고 게시물로 주고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시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안 읽어요. 자, 어쨌든 명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수칙은 위반의 결과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할 것이다가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요, 수칙은 반드시 예외 규정을 가져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래요. 이건 교육학에서도 그래요. 그 적용하지 않을 처벌 규정은 만들지도 마라라는 말이 있어요. 교육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을 때 물어야 되는 것,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이제 하면 안 되는 것은 싸우거나 아니면 다칠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웃기지만 울기 없기도 있어요. 울기 없기.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글을 쓰고 토론하고 하는 수업도 있기 때문에 그 토론의 과정에서 좀 내성적인 친구들은 앙 하고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울기 없기. 그리고 또 하나, 이겼다고 진 사람 놀리기 없기. 뭐 이런 룰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벌칙 조항들이 있어요. 벌칙 조항. 저는 숙제 3번 안 해오면 학원 그만두기예요. 전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근데 만약에 그 규칙을 세웠는데 숙제를 3번을 안 해왔지만 계속 받아줘, 그럼 그 수칙은 의미 없는 수칙이 되고 아무도 그 수칙을 겁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교육학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수칙은 여기 반드시 예외 조항을 다루자. 뭐래. 무슨 그 왕비야? 아니면 왕자야? 무슨 예외 조항을 다뤄. 네, 예외 없이 적용돼야지 그래야 윤리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이 8강에서의 문제는요, 아까 스포츠 4대학 같은 거, 그리고 심판에게 요구되는 어떤 원칙들, 이런 거 말고는 다 상식선에서 풀리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했지만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확실하게 다 됐는지 한번 보고요. 네, 다 된 거예요. 이거 아까 풀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 윤리학이 다 끝났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스포츠 윤리학은 스포츠 사회학과 더불어 스포츠 지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윤리적인 원칙이라든가 개념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과목의 범위도 좁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식선에서 나오는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그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만 되는, 이제 막 말이 꼬이네요, 흔들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고, 더불어 우리가 스포츠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거나 지켜야 되는 그런 규범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윤리학은 반드시 선택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는 과목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한 바퀴 돌리셨으면 조금 텀을 두었다가 이제 인강을 끄시고, 인강 자꾸만 반복해서 듣지 마시고, 인강 끄시고, 그래서 교재를 직접 눈으로 읽으면서, 아, 그때 그 인강의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그 모의고사 문제집도 하나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럼 모의고사 문제집 나오면, 그게 시판되면 그것도 꼭 풀어보시고, 그렇게 시험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